세계 최강 대국 미국.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미 해군은 새로운 프리기탐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국의 회사 하나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뛰어난 기술력, 높은 신뢰도,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 무려 50억 달러 하나, 약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나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두 동맹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군력 재건의 상징이자 황금함대의 출발점입니다. 필리조선소는 한때 미국 조선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수십 년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이 결합해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투함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외국 파트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해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조선업 선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울산 앞바다를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정주영 회장의 선언은 당시엔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 조선기술이란 단어조차 낯설던 시대였습니다. 설계도는커녕 용접기 한 대 제대로 다룰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냉소했습니다. 일본도 수십 년 걸린 걸 당신이 12년 만에 해보겠다고? 말이 됩니까? 그때 한국은 전 세계 조선 지도를 펼쳐도 이름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자금이었습니다. 조선소 하나를 짓는 데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고 배 한 척을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선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빌려줍니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내에서 문이 막히자 정주영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기로 한 것이죠.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 그곳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목표였습니다. 런던 바클레이즈 은행 회의실엔 싸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농담입니까? 조선소 도면은요? 기술자는요? 경험은요? 그는 마치 미지의 야만 국가에서 온 사람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낯설던 시절, 정주영 회장은 홀로 외로이 맞섰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회의실에서 그는 조국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꺼낸 건 단 한 장의 500원짜리 지폐. 그는 절망을 뚫고 나올 마지막 무기를 꺼낸 듯 그 낡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린 500년 전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배를 만드는 DNA가 피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번개처럼 회의실을 지나갔습니다. 한순간 냉소가 침묵으로, 침묵이 경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500원짜리 한 장이 제국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철갑선이라니 유럽보다 훨씬 앞섰던 기술 아닙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설계도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해내는 민족입니다. 그 말에 감동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결국 수천만 달러의 자금 승인을 결정합니다. 한 장의 500원짜리 지폐가 기적을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972년 울산의 한 부지의 설계도조차 제대로 없던 조선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험난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제대로 된 설계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외국 기술자들을 초청해 배우고 일본 조선소를 몰래 견학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작업자들은 밤낮에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쇳덩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산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6월 28일 한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 26만 톤급 애틀랜틱 베러노가 울산 조선소에서 진수됩니다. 설계도도 없이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 한국 조선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손 용접에서 자동화 용접으로 진화했고 단순 수작업 조립에서 블록 모드라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철판 가공 기술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AI 정밀 용접과 스마트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을 추격했고 1990년대에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2000년대에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까지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성장한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는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의 해군까지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거북선 그림 하나로 세계를 설득했던 그 용기. 그 기적과 용기가 지금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은 왜 조선업이 쇠락했을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항공모함 11척, 핵잠수함 수십 척, 이지스함까지 보유한 나라가 왜 정작 자국 해군 군함을 만들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히 산업세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바다 건너 미국. 한때 세계 최강이던 조선업은 이제 폐허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미국 내 민간 조선소는 거의 전멸했고 나머지는 녹슨 철제 골조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군함을 고칠 곳조차 없는 상황. 전설로만 듣던 리버티함의 나라가 이제는 단 한 척의 화물선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는 해양의 좀비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미국 조선소는 고임금 구조로 인해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한국이나 중국의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들어도 인건비만 몇 배가 더 드는 구조였죠. 게다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했습니다. 둘째, 민간 기업들은 더 싸고 빠른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는 미국 조선소를 외면했고 배 한 척 건조 비용이 한국의 2배,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존스법은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쌓였고 고임금 구조는 목줄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달려가는데 미국은 노후화된 크레인 아래에서 녹슬어갔습니다. 이건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붕괴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대국이 이제 스스로 바다를 두려워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선업 같은 중공업은 낙후된 산업으로 여겨졌고 정부 지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민간 조선 부문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고 정부조차도 군납 위주의 조선소 몇 건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 조선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엔 민간 상업용 선박을 지을 조선소조차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단 하루에 군함 서너 척 진수시키던 나라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무려 2,700척 이상의 화물선 리버티함을 건조했던 나라였죠. 당시 미국 조선소들은 24시간 풀가동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군이 자체적으로 군함을 만들어낼 조선소마저 노후화되고 제대로 정비조차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2020년대 들어서는 항공모함의 정비 지원으로 작전 수행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은
정비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었고, USS 보노 리처드함은 2020년 화재 사고 이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아예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30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군함을 고치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의 건조는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었고, 부품 부족과 숙련 인력 부재로 정비가 밀리면서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잠수함들이 늘어났습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 30%가 정비 불가 상태. 항공모함은 화재와 지연으로 작전 투입이 불가능. 그들은 세계 최강을 자처했지만 현실은 녹슨 제국이었다. 군함은 있어도 그 군함을 움직일 기술자가 없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의 한 구절은 마치 비명처럼 읽혔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해군이 이제 조그만 수리조차 한국 기술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국적 상선은 고작 180여 척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1,800여 척, 중국이 5,600여 척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 해군 한 고위 관계자는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함이 있어도 그 군함의 무기를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다를 잃었습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시아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 용접공, 설계사, 품질 관리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가 넘습니다. 젊은 인력은 조선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수입도 IT나 금융업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 연봉이 조선소 용접의 서너 배입니다. 누가 조선소를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미국 조선업은 기술의 단절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하우가 사라지고 전수될 사람도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부 군함 조선소에서는 은퇴한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젊은 인력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실패는 정치적 판단과 산업 전략의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국방기술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엔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IT의 중심이 되었고, 나사는 화성 탐사를 추진했으며 펜타곤은 최첨단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무인 드론, 극초 음속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 체계에는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물류, 조선업 같은 기반 산업엔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배는 아시아에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안이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우리는 설계만 하면 되고 만드는 건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들이 하면 된다는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간 선박 수요는 모두 아시아로 옮겨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전 세계 선박 건조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고, 중국은 물량 공세로 중소형 선박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고품질 특수 선박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국방력은 남았지만 조선력은 사라진 기형적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든 전함을 도대체 누가 유지보수할 것인가? 우리는 항공모함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들 곳이 없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의 일부 함정이 이미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제 함정을 외국 기술자에게 맡기다니. 언론은 이를 국가적 굴욕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항모는 거대했지만 그걸 건조하고 수리할 손은 사라졌다는 것을. 마침내 백악관은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폐허가 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조선의 심장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냉철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선택은 단 하나.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SGA 프로젝트의 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혼자가 아닌 한국의 기술과 혼이 함께였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하나와 함께 새 함대를 건조한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맹의 약속이다. 그 한마디에 미국 의회가 술렁였고 미 언론은 21세기 산업 한도가 뒤집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연간 2,325만 톤 숫자만 보면 230배 이상의 격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1년에 군함 서너 척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지만 중국은 수십 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잠수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보유해도 양적 열세와 건조 속도에서 밀리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선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미국은 회의실에서 계획만 세운다. 우리는 전략을 논하지만 중국은 배를 만든다. 반면 중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해군을 만든다고? 인민일보는 이를 아시아 해양 질서의 붕괴라며 발을 굴렀습니다. 전 세계 조선 지형도가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불안했던 건 태평양 맞은편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의 기술을 들고 이제 세계 최강국의 해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실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지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미국 자체로는 그 결단을 실현할 역량이 없습니다. 조선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 중에서도 실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나발그룹, 독일의 티센크루프, 영국의 BAE 시스템즈 모두 훌륭한 조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잠수함과 호위함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비쌉니다. 유럽 조선소는 장인 정신을 중시합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품질은 우수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호위함 한 척 건조에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건 빠르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통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던 나라죠. 지금도 고품질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와 규모 가격 면에서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조선업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력이 조선소로 들어오지 않고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견고하지만 일본 내 평화헌법과 반전, 여론은 군사협력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언급조차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조선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전략적 경쟁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나라는 한국 단 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 거제, 목포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들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운영됩니다. 둘째,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AI 자동화 용접, 블록 모드라 시스템, 스마트 야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첨단 산업으로 진화한 것이죠. 특히 블록 모드라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선체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조선소에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건조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켰고 품질 균일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같은 크기의 배를 유럽이나 일본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많고 생산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호위함급 군함을 2년에서 3년 안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5년에서 7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릅니다. 다섯째,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해군을 위한 이지스함, 잠수함,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 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이어져 온 견고한 관계이고 군사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된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부활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녹슨 크레인만 남아있던 바닷가에 한국의 기술자들이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용접 불꽃이 첫 불씨를 올리는 순간 사람들은 탄성에 가까운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폐허의 도크 위엔 스마트 센서가 깔렸고 AI 용접기가 노래하듯 금속을 녹였습니다. 50억 달러, 약 7조 원이 넘는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바다에 다시 심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해군 제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정밀함, 그리고 열정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들어와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의는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투자 발표 이후 필라델피아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경제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 다시 조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잃어버렸던 조선 기술과 산업 기반을 한국의 도움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을 굽히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다. 세계 패권 구조의 재편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수출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국방력을 재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력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그 엔진을 돌리는 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구하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때 미국 해군의 상징이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 1776년 개소 이후 해군의 심장부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이곳에서 건조된 군함들은 영국 해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군의 해상 봉쇄 작전을 수행할 군함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24시간 풀가동되며 수백 척의 군함을 생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 전함들 중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었죠. 냉전 시대에도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해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이 줄지어 건조되었고 수만 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 지원을 끊고 고부 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1995년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30년 가까이 이곳은 텅 빈 쇠덩이와 녹슨 도크 잡초만 무성한 방치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자랑이었던 조선소는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크레인은 녹스로 움직이지 않았고 도크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으며 작업장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의 조선소가 들어섭니다. 2025년 하나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운영권을 공식 인수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7조 4천억 원이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나는 그 엄청난 금액을 단 하나의 조선소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투자의 목적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세계 최초의 한미연합 군함 생산 기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낡은 시설들이 철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공 예정지에서 연설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제도약이자 한국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 증거다. 하나는 굿 컴퍼니야. 그리고 수천 명의 필라델피아 주민 앞에서 고개를 들어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깃발 아래서 우리는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갈채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정주영이 500원 지폐를 흔들던 그때처럼 불가능을 뒤집는 또 다른 역사의 장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크레인, 용접 장비, 도크 시설이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울산과 거제 조선소에서 검증된 AI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용접 로봇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용접공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작업을 몇 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블록 모드라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를 여러 개의 큰 블록으로 나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들 때 각 부품을 공장에서 만들고 조립 라인에서 결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식은 건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스마트 야드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어떤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 수백 명을 필라델피아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용접기 하나, 블록 하나조차 한국 표준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미국식 조선소가 아닙니다. 하나씩 하이브리드 조선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단순히 시설만 고친 게 아니라 미국 해군 시스템의 한국의 방식을 이식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미국의 조선 방식은 부품 단위 생산 후 현장 조립이 중심이었습니다.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조선소로 가져온 뒤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부품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고 현장 작업이 많다 보니 품질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블록 모드라 시스템을 개발해 사전에 대형 선체를 쪼개어 공장에서 정밀 가공한 후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구조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 한 척을 큰 블록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블록은 공장에서 90% 이상 완성됩니다. 배관, 전선, 장비까지 모두 설치된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이 신기의 블록을 레고처럼 조립만 하면 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건조시간 단축, 품질 균일화, 인건비 최소화, 정비 용이성 향상이라는 네 박자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건조시간은 기존 방식보다 30%에서 40% 단축되었습니다. 품질은 공장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훨씬 균일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장 작업이 줄어들면서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도 블록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미국의 신형 호위함 건조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는 AI 용접 로봇과 초정밀 스키닝 시스템, 3D 시뮬레이션 설계 기술까지 미국에 이전하며 제2의 스마트 조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용접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정밀하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용접선의 오차가 0.1 이내로 제어됩니다. 사람이 하면 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같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초정밀 스캐닝 시스템은 배의 모든 부분을 3D로 스캔해서 설계도와 실제 제작물을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즉시 감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설계 기술은 배를 건조하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먼저 만들어 봅니다. 가상 공간에서 배를 조립해보고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죠. 실제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 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다고 말한 건 단지 공장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가 바꿔놓은 건 단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생각 그 자체였습니다. 미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이런 기술은 절대 못 얻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인정합니다. 전함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만들 줄은 모른다는 것을, 조선소는 있어도 기술자는 없다는 것을, 미래를 논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협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국가 전략 동맹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내부에선 이미 필라델피아 거제 연계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된 군함을 거제에서 정비하거나 거제에서 만든 부품을 필라델피아로 보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태평양 함대의 일부 함정을 한국식 정비 체계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외친 마스가의 실체입니다. 그 핵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조선소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해양 전략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첫 파트너가 바로 하나였고, 그 시작점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부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살린 건 한국 기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함께 군함을 건조하고 함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미국 해군의 새 전력 신형 호위함은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됩니다. 미국의 설계와 자금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그동안 미국이 자존심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이 한 문장이 현재 미국의 해양 전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나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이제 전 세계 해군의 판도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조선 기술이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가 부활시킨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차세대 전함 건조가 본격화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인민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격양된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선 하청 공장이 된 것인가? 한미 군사 협력이 해양 조선으로까지 확장됐다. 한국이 미국 해군력 재건에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안보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들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은 오히려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 기술력에 대한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양 굴기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함정수를 늘려왔습니다. 항공모함 보유량을 확대했고 연안 기지 건설에 속도를 냈습니다. 남중 국해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수적으로 앞서 있는 사이 미국은 한국 기술을 등에 업고 질적으로 다시 역전하려는 전략을 꺼내든 것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과 미국 설계가 결합하면 우리가 수적 우위를 유지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 속도는 우리보다 빠르고 품질은 더 우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선 협력이 아니라 해양 전략 동맹의 재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질투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자국 조선업이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군남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놀란 건 중국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해군 강국들도 한국의 존재감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들은 수백 년간 해양을 지배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선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세계 군사 전략을 설계하는 조선 플랫폼 국가로 진화했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영국이 해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조선 기술 덕분이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함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위치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나발 그룹은 고급 잠수함과 호위함 시장에서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프랭크 포위함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제 214급 잠수함은 비핵 잠수함 중 최고로 꼽혔고 독일의 조선 기술은 정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연달아 수주 경쟁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 호위함 계약도 한국이 따냈습니다. 2023년 호주 해군 함정 정비 사업도 한국 조선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품질과 전통을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속도와 가격 그리고 첨단 기술로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유럽 군수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 기업에 맡긴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해양 패권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다. 독일 쇼피게이지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 조선업에 집중 투자했고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 유럽은 금융 IT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의 한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은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같은 배를 우리는 5년 걸려 만드는데 한국은 3년 만에 만듭니다. 비용도 우리보다 30% 저렴합니다.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나 기술력 평가를 넘어 해양 전략 설계의 주체로 부상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엔 조선소가 배만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 배를 중심으로 작전체계, 공급망, 정보망, 기술동맹까지 함께 짜는 플랫폼이 됩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곳이 아니라 작전체계를 구현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술은 단순한 철판과 용접이 아니라 전략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내부의 군사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한 제독은 해군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잠수함, 위성만이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박 건조 능력 자체가 안보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설계해도 만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방부 내부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21세기 해양 패권은 항공모함 숫자가 아니라 조선소 생산 능력으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빠르게 함정을 건조하고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다. 현재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했고 지금은 특수 선박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일본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일본 조선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쇠퇴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 혁신으로 도약했지만 일본은 과거에 안주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조선소를 가진 나라와 조선소를 가진 나라에 기대는 나라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전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역사의 반전이며 산업을 지켜낸 사람들의 땀과 시간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조선소에서 린 수백만 명의 용접공들, 설계자들, 기술자들, 도장공들, 품질 관리자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서 쇳덩이를 두드리던 사람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용접 작업을 하던 사람들, 밤샘 작업으로 눈이 충혈되어도 품질을 확인하던 사람들, 그들의 집념이 결국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군함에 실리는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의 이름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에는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미연합조선소 이 팻말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해양 질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해군 조선소의 도크안. 수십 년간 침묵했던 이곳, 노후하고 조용했던 그 공간은 이제 다시 용접 불꽃이 튀고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작업 지시가 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건조될 때 배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조립한 첫 번째 연합 포위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단순한 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군사 질서에 들어선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이 핵심이라 여겨졌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믿었죠.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같은 하이테크 무기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걸 실어 나를 배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계 능력이 뛰어나도 그걸 실제로 만들 조선소가 없다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략을 세워도 그걸 현실로 구현할 생산 능력이 없다면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히 싸고 빠르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만이 전쟁이 아닌 기술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동맹국을 지원하는 외교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단순한 생산 기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연합해군 조선센터로 발전 중입니다. 한국은 정비기술, 부품 공급망, 함정 설계, 작전 시스템까지 포함한 통합해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호위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하는 시스템, 울산과 거제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을 필라델피아로 공급하는 네트워크, 태평양 함대 전체를 한국식 정비체계로 운영하는 장기 계획은 단순한 조선 산업협력이 아닙니다. 안보, 전략, 군사, 기술까지 포함한 총체적 동맹 구조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수로 경쟁했습니다. 21세기 초반과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선소 생산 능력이 해양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다를 지배합니다. 함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나라가 장기전에서 승리합니다. 첨단 기술을 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이끄는 기술이 아닌 전쟁을 막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억제력이 됩니다.
빠르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예방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 조선 체계를 갖췄다는 사실 자체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킵니다. 50년 전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며 우리는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라 말했던 그 순간,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기적인 지금 미국 해군의 뱃머리에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던 그 기술이 21세기에 미국 해군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 배가 미국의 바다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 질서를 이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용접공이 미국 군함을 만듭니다. 한국의 설계사가 미국 전함을 설계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 해군을 움직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식민 지배를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자금도 경험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세계 최고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원합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룬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7조 4천억 원을 투자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함께 미해군 함정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한 이야기.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된 한국 조선업이 이제 미국 해군을 움직이게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 질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땀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념이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